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90년대 어린 나에게 귀신이 붙었던 괴담. 1996년 겨울.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야기야. 이야기 전 가족 설명 좀 할게. 친가 식구 중 고모부는 스님이시고 고모는 신내림 받으신 친척이 계셔. 어떻게 스님이 결혼해? 라고 의문을 갖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나도 나이 먹고 물어봐서 알게 된 건데. 스님 중 결혼 후 속세 떠나신 스님이 계신다고 하시더라고. 뭐 그런 바가 따로 있다나. 더 궁금하지도 않아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어찌됐건 어렸을 때는 고모부라고 칭했대. 20살 넘어서는 스님이라고 칭하고 있어. 그리고 고모는 고모부가 스님이 되시고 고모가 신내림을 받으셨는데 그때 상황이 고모부가 스님인데 신내림 받으면 안 된다고 하셔서 못 받게 했다가 고모가 많이 아프고 하니까 고모부가 사람 죽을 것 같으니 그냥 받으시라고 하셔서 받게 되셨대. 신은 동자고 나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친척 형이라고 얘기 들었어. 고모한테 놀러가면 가끔 친척 형 빙에 드셔서 나 끌어안고 울고 엄청 이뻐하셨어. 그러다 보니 굿하는 것보다 할아버지 할머니 빙의에서 만나고 했던 모습이 낯설지 않았어. 참고로 고모는 신내림 받으셨지만 다른 무당분들처럼 점을 봐주거나 하진 않으셨고 거의 보살로 지내셨어. 식구들이 대구에 계셔서 방학 때면 대구에 놀러 갔었어. 가면 갖고 싶었던 것이나 용돈 많이 주셔서 가기만 하면 천국이었지. 대구에는 고모 식구들 말고도 작은 큰아버지, 작은 큰어머니도 계셔서 놀기 좋았어. 그 겨울 방학 때는 서울 큰아버지, 큰어머니와 같이 갔었어. 하루는 작은 큰아버지가 집에서 게임기만 하니까 바람 쐬자고 저수지 같은 곳에 데리고 가주셨어. 거기에 회전그네가 있었는데 사람이 많지 않아서 관리해 주시는 분이 4~5번은 태워주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 아무튼 원 없이 회전그네 타고 집에 가는 길에 몸이 꽤 춥더라고. 다음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큰어머니랑 같이 병원에 갔는데 몸살이라고 주사 맞고 약 받아서 먹었어. 그런데 그 이후부터 신기한 게 밥 생각이 전혀 나지 않는 거야. 배고프지도 않고 진짜 물만 조금 마시고 밥도 몇 숟갈 안 뜨고 약 때문에 몇 숟갈 먹는다는 느낌. 감기는 나을 기미도 안 보여서 병원에 자주 갔는데 의사도 감기가 독한 애요라는 말뿐이었지. 그렇게 있다가 대구 큰집 식구들이 일 때문에 집에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절에 날 데려다 주셨어. 절에는 스님 방에 케이블 TV가 있어서 종일 만화만 보고 있었지. 식욕도 없이 오한 때문에 이불 덮고 말이야. 그렇게 하루하루 있다가 고모가 이상하다 싶으셨는지 어느 날 저녁에 고모가 팬티 한 장 주시면서 갈아입으라고 하시더라고. 난 세탁기 돌리는 줄 알고 방에 들어가서 팬티 갈아입고 입던 팬티를 드렸어. 그런데 고모가 말린 북어에 내 팬티를 감싸서 그 위에 부적으로 묶으시더라고. 그러고는 잠깐 나오라고 하시는 거야. 신발 신고 나갔는데 법당 맞은편에 작게 제사상을 차려 놓으셨더라. 그리고 그 북어는 태우고 주방에 가셔서 물인가 소주인가를 한 바가지 가지고 나오시고는 거기다 침을 3번 뱉으라고 하시더라고. 시키는 대로 하니 곡성 본 사람들은 알 거야. 신내림 받은 분들 빙의하기 전에 휘파람 부는 거. 고모가 휘파람 부시고 트림을 3번 일부러 하시고 입맛 하시더니 뼈차는 소리를 내셨어. 그러고는 몸을 부르르 살짝 떠시더라. 그렇게 얼마 있으시다가 혼잣말을 작게 뭐라고 하시는데 난 늘 봐오던 모습이고 몸살 때문에 추워서 쪼그리고 앉아 멍 때리고 있었는데 고모께서 토하고 싶으면 토하라고 하시더라고. 생각을 해봐. 2주 동안 거의 물이랑 밥 몇 숟갈만 먹었는데 뭐가 나오겠어? 그때 먹은 것도 없어서 화장실도 못 갔는데 토하고 싶으면 토하라니. 그렇게 3에서 5분 정도 지났나? 갑자기 토하기 시작하는데 영화 엑소시스트 보면 초록색 액 나오잖아. 난 초록색이 아니고 노란색의 걸쭉한 액이 나오더라. 토다 하고 나니 그때부터 진짜 무서워지기 시작하는데 액체는 흘러내려가고 고모는 눈 감고 뭐라고 중얼중얼 하시고 서울에서 같이 오신 큰아버지, 큰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고 그런데 혼잣말 하시는 고모가 눈 뜨고 나를 보시더니 방에 들어가서 불 다 끄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있으라고 하시더라. 얼른 방으로 들어가서 불 다 끄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있는데 진짜 5만 가지 생각이 다 나더라. 거기에 절이다 보니 벽에는 원효대사 그림, 관세음보살 그림 등 5만 그림들 걸려있고
밖에선 굿하지. 이불 뒤집어 쓰고 있으니 이불 걷어내면 귀신이 가기 옆에 와 있을 것 같은 느낌 들었어. 아까 먹은 것도 없는데 토했지. 그렇게 겁나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있는데 옆방의 식구들 목소리 들리더라. 너무 무섭고 안 되겠다 싶어. 용기 내서 이불 박차고 옆방 갔더니 다 끝내셔서 들어오셨더라고. 고모가 앉았냐고 물어보시길래 무서워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어. 고모 빤히 보시더니 배 안 고프냐고 물어보는데 그 순간 미친 듯이 배고파지기 시작하더라. 간단히 콩나물국에 김치랑 밥 먹으면서 고모한테 물어봤어. 나한테 귀신 붙은 건 맞냐고. 되려 고모가 작은 큰아버지랑 어디 갔었냐고 물어보시길래 어딘지 모르니 저수지에서 회전글에 탄 거 말씀드렸어. 거기 저수지에 빠져 죽은 여자 귀신인데 나한테 붙었었다고 하시더라고. 다음날 고모가 원책 하나 보라고 주시는데 사람이 어떻게 죽으면 구천을 떠도는지 뭐 그런 책인데 신기해서 읽고 있다가 모서리 접힌 페이지 있더라. 봤더니 물에 빠져 죽은 귀신 이야기가 그 페이지더라고. 이후는 건강히 잘 지냈어. 그리고 고모랑 큰아버지, 큰어머니, 고모 이렇게 서울에 올라왔어. 방학이니 늦잠 자고 있는데 굿하는 소리 들려서 일어났더니 고모 또 굿하고 계셨어. 큰 집 작은 누나가 나가지 말라고 고모 굿한다고. 이유인즉슨 고모 꿈에 웬 남자가 자기 너무 배고프고 서러워서 그러는데 제 삿밥 좀 먹게 해달라고 하도 빌어서 굿해주는 거라고 들었어. 그리고 안방 장문 밑에 뭐 들어가서 꺼내려고 자로 쓱쓱 했는데 먼지와 동전이 왕창 나왔어. 나는 고모가 굿해주셔서 그 남자가 보답으로 동전 주셨나 생각하고 돈 들고 오락실 갔었지. 알고 보니 큰어머니가 일부러 이사 갈 때 챙기시려고 동전 생길 때마다 넣어두셨다는 묻지 못할 해프닝으로 끝났어. 두 번째 이야기. 군부대 안의 울음소리. 군대에서 있었던 일이다. 당시 겨울이었고 나는 당직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야간에 의병소 교대를 인솔 나가느라 너무 추웠었다. 인솔을 나갈 때마다 항상 지나는 포상이 있었는데 포탄을 피하기 위한 벙커 같은 곳이라고 보면 된다. 크기도 꽤나 커서 한 아파트 2, 3층 정도의 높이였고 포상 중턱에는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군대 특성상 야간에는 굉장히 어둡다. 손전등을 비추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웠고 나는 평소처럼 인솔을 나갔는데 인솔을 나갈 때마다 지나는 포상의 나무 근처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고양이 울음소리였는데 2번, 3번 인솔을 나갈 때마다 그 고양이 소리가 아기 울음소리, 사람 우는 소리처럼 들렸었다. 그리고 새벽 2시가 넘어서 인솔을 나갔는데 역시나 그 울음소리가 들렸다. 당시 위병소 근무를 끝내고 우는 녀석이 저거 사람 울음소리 같다고 말을 했었고 나는 매번 근무를 나갈 때마다 들렸는데 처음에는 고양이로 알고 2번째에는 아기의 울음소리 같았는데 그 친구의 말을 듣고 나니 웬 여자가 울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다음 교대 때 구름에 가려졌던 달이 떴다. 나는 이번에도 복귀하는 근무자들에게 울음소리에 대한 해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근무자들이 사람 소리가 분명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자리에서 오랫동안 울고 있는 것과 애초에 부대 안에 낯선 사람이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나 싶었다. 우리는 그냥 사람 소리 같다고만 말을 하고는 돌아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달빛이 강하게 비쳤다. 그리고 눈동자가 분명 보였다. 이상한 눈동자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분명 크기가 고양이의 크기는 아니었다. 최소한 호랑이나 사람의 크기였다. 결국 나는 복귀하고 나서 간부님한테 보고를 했고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에 오대기 비상이 걸려서 5분 대기조가 자다 깨서 황급히 뛰어갔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오대기가 돌아왔다. 그리고 뒤에 사람도 같이 있었다. 머리가 완전히 엉클어진 채 발가벗은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얼마나 울었는지 목이 다 쉰 상태였으며 제정신이 아니었다. 내가 본 것, 내가 들었던 것들은 모두 고양이나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닌 정말 사람의 울음소리였다. 알고 보니 그 여성은 그 동네 유명한 미친년으로 소문난 여자였고 정신장애를 심하게 앓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여성은 자살을 했다고 들었다. 요즘도 가끔씩 새벽마다 그 포상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병사들이 있다. 그 여성의 혼이 그곳에 나타난 것일까? 세 번째 이야기.
10년 전 코인 노래방. 알바 친구 중에 A라는 녀석이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었다. A가 알바를 구하고 10분도 안 돼서 갑자기 일자리를 구했다고 문제가 왔다. 바로 코인 노래방이다. 그런데 코인 노래방이 웬만한 알바보다 시급이 엄청나게 높았다. 9,000원 이상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그리고 그 친구는 마감 알바여서 시간당 15,000원 정도 받았었다. 노래방이 문을 닫는 시간은 새벽 1시. 친구는 10시부터 1시까지 비록 3시간을 일하지만 하루에 45,000원을 받았다. 세상에 무슨 그런 꿀 알바가 있냐고. 사기 아니냐며 나와 친구들은 A를 놀렸었지만 사실 부러워서 그랬던 것 같기는 하다. 사건은 첫날부터 터졌다. A의 알바 첫날. 나와 다른 친구들은 마침 A가 일하는 코인 노래방에서 놀다가 근처 PC방에서 A의 알바가 끝날 때까지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러더니 한 친구가 전화를 받았다. 당시 나는 옆에서 게임을 하고 있어서 A가 말하는 소리까지는 안 들렸는데 전화를 받은 친구의 말은 대충 이랬다. 여보세요? 무슨 소리야 그게? 나 지금 PC방인데 코인 노래방 옆쪽에 있는 곳. A 구라치지 마. 잠깐만 기다려. 이러더니 갑자기 전화를 받은 친구가 일어났다. 야, A 지금 귀신 봤다고 빨리 좀 와달래. 애가 막 울면서 말하고 있어. 빨리 가보자. 아니 우리 승급전이라서 먼저 가 있어. 이 판 끝나고 갈게. 응 사실 나랑 다른 친구는 게임이 몹시 중요한 판이어서 따라가지 못했다. 결국 전화 받은 친구 혼자서만 갔고 나랑 남았던 친구가 게임을 마저 끝내기도 전에 A는 전화 받은 친구와 함께 PC방으로 왔다. 그리고 A는 미친 사람처럼 난리가 나 있었다. A가 해준 말은 이렇다. A가 새벽 1시가 다 되어갈 때쯤 손님들이 거의 없었고 한 부스에서만 노랫소리가 들렸었다. 여자의 노랫소리였다고 한다. A가 일하던 코인 노래방은 입구에서 양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T자형이었는데 A는 손님이 있는 쪽 말고 반대편을 청소하고 있었다고 한다. 대걸레질이랑 쓰레기통 비우기, 마이크 커버 씌워져 있는 것들 버리기 등등. 한쪽을 다 청소라고 손님이 남은 쪽만 청소를 하면 됐었는데 당시 시간이 1시가 넘어서 손님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었다. 그리고 여자 손님이 혼자 노래 부르고 있는 부스 쪽으로 다가갔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여자가 흑흑대며 흐느끼고 있는 소리였다. 그래서 A는 저 여자가 술 마시고 여기서 주정 부리는 건가 싶어서 그 부스 안을 봤는데 그 안에는 아무것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A는 부스를 열었고 마이크만 바닥에 떨어져 있는 채로 아무도 없었다. 소름이 돋은 A는 바로 주머니에서 우리들한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부스 안 스피커에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A는 결국 노래방 밖으로 도망쳤고 전화를 받고 달려간 친구와 만나서 PC방으로 온 것이다. 결국 나랑 A랑 다른 친구들 2명은 A가 일하던 노래방을 마무리해야 되니 다시 가보기로 했다. 사람 수도 많고 남자들밖에 없어서 그리고 귀신도 딱히 믿지 않는 쪽이어서 겁도 안 났고 되려 귀신이 A 등 뒤에 있다는 둥 장난만 쳤다. 우리가 그 코인 노래방에 도착한 순간 불은 다 꺼진 상태였다. 야 A 이 와중에 불은 다 끄고 나왔네. 우리는 A가 다 지어낸 이야기다. 그냥 우리 게임 빨리 끝내게 하려고 꾀를 쓴 것이라고 말했지만 우리 모두가 들었다. 어두운 노래방 구석 쪽에서 흐느끼는 여자의 소리를. 4번째 이야기, 원숭이. 내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는 그리 유명하지는 않지만 지역 내에서 나름대로 유서 깊은 산봉우리가 하나 있다. 어느 날인가 운동을 하러 그 산으로 향했는데 가는 도중 날이 좀 덥기도 하고 귀찮다 싶어서 약수터까지만 갈 요량으로 길을 걷고 있었다. 그런데 산에 들어서면서 이상하게 정상 쪽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것 같은 강한 이끌림이 느껴졌고 정상까지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고 마음을 바꾸어 먹고 등산을 시작했다. 그렇게 길을 가는 도중에 희한하게도 평소와 달리 체력이 빨리 소진되어 등산하기가 너무나 힘들었다. 그날따라 유난히도 호랑이, 뱀, 곰 등 동물령부터 시작해서 칼을 찬 산적 같은 영혼 등 정말 산에 거주하는 별의별 잡다한 존재들이 정상에 다가갈수록 나를 방해하고 괴롭히고 지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아기처럼 물어뜯는 존재들을
하나하나 치우고 떼어내면서 올라가는 것이 정말 고역이었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예사롭지 않은 상황을 나에게 새로운 힘이 주어질 계기로 생각하거나 높은 영역에 속한 수련을 도와주는 존재의 계시 같은 걸로 철석같이 믿고 죽을 힘을 다해서 산을 올랐다. 평소에 약간 게으른 면이 있던 내가 그런 의욕을 가지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다. 그리고 산 중턱을 넘어설 무렵 약수터에 거주하고 있는 건지 좋지 못한 기운을 내뿜는 이무기가 나타났는데 정상까지 올라간다면 무사치 못할 것이라는 되지도 않는 협박을 해서 과감히 한 방 먹이고는 재빠르게 정상으로 향했다. 온갖 역경을 딛고 정상에 올라섰을 때 그곳에서 내가 목격한 것은 성스럽고 찬란한 광채를 발하는 빛으로 이뤄진 어떤 신성해 보이는 존재였다. 그 존재는 빛을 발하며 내 쪽으로 다가와서는 내가 좀만 더 수련이 되었으면 내 모습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텐데 하고 아쉬운 듯이 말하였다. 그러고는 이어서 가지고 있는 물병을 내려놔라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 존재가 내뿜는 범상치 않은 기운에 압도된 나는 시키는 대로 땅에 물병을 내려놓았다. 조금 뒤에 갑자기 하늘에서 고요하면서도 눈부신 서광이 내려오는데 잠깐이었지만 신성해 보이면서도 엄숙한 것이 그때까지 온갖 잡다한 영들과 난잡하고 더러운 싸움을 벌이는 것이 일상이었던 내가 영적 존재와 접하면서 그렇게 성스러운 분위기를 느껴보기는 난생 처음이었다. 곧이어 갑자기 잠잠하던 하늘에 날벼락이 내리치더니 내가 바닥에 내려놓은 물병을 향해 냅다 꽂히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다. 병을 집어들어 물을 들이켜 마시는데 신기하게도 온몸에서 전신의 탁기가 모여들어 나 자신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 보였고 그 탁기 덩어리가 앞쪽에서 풀어닥치는 바람에 덧없이 씻겨 사라지는 게 보였다. 이윽고 그 존재가 내 심장에 손 같은 것을 집어넣어 기다란 기생충같이 생긴 것을 꺼내서 태워버리고는 한마디 덧붙였다. 수련자가 경지에 올라갈 때는 이런 것들이 말썽이다. 연이어 벌어지는 놀랍고 신기한 상황에 나는 정신을 못 차리고 들뜬 기분이었다. 내가 멍하거나 말거나 빛으로 된 존재는 신경 쓰지 않고 나를 부른 이유에 대해 말을 이어갔다. 저기 산 아래쪽에 있는 약수터에 커다란 일무기가 등겨 있는데 거기 있는 존재가 도끼를 내뿜어 물까지 오염되고 주변의 존재들도 많이 힘들어한다. 내가 힘을 좀 빌려줄 테니 그 존재를 퇴치해봐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는 마치 요괴 퇴치 의뢰처럼 아까 약수터에서 마주친 이무기의 퇴치를 부탁했다. 그 존재가 힘을 빌려주는 모양도 예사롭지 않았다. 내 몸에 커다란 검이 들어가고 검의 불길이 치솟으면서 동시에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쳐 육체가 갈라지고 불태워졌는데 다시 새살이 돋아나 육체가 재구성되며 나의 미간에 벼락의 문양이 새겨졌다. 그렇게 힘을 받고서 산을 내려갈 무렵에는 나도 모르게 무언가에 홀린 듯이 올라왔던 코스가 아닌 처음 가는 생소한 길로 빠져버렸다. 사람이 자주 안 다니는 길이라서 그런지 분위기가 이상했고 그곳에서 한참을 헤매다가 겨우겨우 큰 길로 나와 간신히 집에 돌아갈 수 있었다. 내 방으로 돌아와 아까의 몽환적인 경험에 야온에 잠긴 채 한참을 누워 있었다. 이럴 때가 아니라 이참에 수련을 하면 더 잘 될 거라는 생각이 스쳐 자리를 잡고 수련을 시작하였다. 시작하자마자 빨간 줄이 보였다. 줄이 인도해 주는 대로 따라가면서 설명하기 어려운 희한한 잡념이 떠올랐다. 늪에 빠져들 듯 하염없이 그 잡념에 빠져들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 정신을 차려 똑바로 쳐다보니 누군가 안대로 내 눈을 가려놓고 있어서 뇌를 태워버렸다. 가까스로 올라간 길 끝에는 이무기가 있었는데 신장들이 나타나서 이무기를 제압하더니 끌고 가는 장면이 보였다. 그리고 약수터의 뱀떼가 뛰쳐나오고 아까 전에 산에서 봤던 서광이 약수터를 향해 비추어졌다. 정말 지금까지 쓴 부분만 본다면 기공하는 수련가나 영적인 능력자들이 누구나 겪고 싶어할 만큼 매력적인 이야기겠지만 반전이 숨어 있다. 수련을 하며 약수터에 있던 이무기를 제거하고 난 이후 나름대로 한 단계 성장했다는 뿌듯한 느낌으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중에 수련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님이 한번 수련하러 올라오라고 연락하셔서 찾아갔었다. 본격적인 수련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스승님께 내가 예전에 산에서 겪었던 일에 대해 말씀드렸다. 스승님은 길게 말하지 않고 나에게 사기를 친 존재부터 제거한다고 하셨다.
나는 그제야 깜빡 속아서 완전히 농락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스승님이 직접 투시를 해보고 설명해 주시는데 마계 영역에 속한 존재가 나를 가지고 논 것이라고 말해 주셨고 즉시 영역을 받쳐줄 테니 그때 봤던 존재가 실제로는 어떠한 존재인지 직접 보라고 하셨다. 집중을 하고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산에서 보았던 찬란한 후광을 등에 업은 신과 같은 존재는 온데간데 없고 웬 갑옷 입은 원숭이 한 마리가 스승님의 힘에 제 앞당에 묶여 있었다. 나는 스승님의 힘을 빌려 겨우겨우 원숭이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스승님의 말로는 보기엔 그냥 원숭이지만 내가 일말의 의심도 없이 감쪽같이 속을 정도로 교묘하고 매우 강력한 마계의 존재로 지금의 내가 스스로 이겨내기엔 버거웠을 것이라고 했다. 결국 산에 올라갔을 때부터 느낀 이끌림, 기체 존재에게 받은 힘, 수련하면서 이무기를 퇴치한 일 등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다 그 원숭이가 꾸민 쇼 같은 것이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나는 그 당시만 해도 나도 투시가 되고 기공 능력을 조금 쓸 줄 아니까 이런 좋은 기회도 오는구나 하고 은근히 좋아하면서 바보 같은 착각을 했었다. 그때 만약 내가 조금만 더 깊게 공부가 되어 있었더라면 그 존재의 정체를 간파하진 못하더라도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적어도 그렇게 철저하게 당하진 않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된통당한 것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영적인 존재 중에는 사람을 속이고 아주 쉽게 가지고 놀 수 있는 강력한 존재들이 많다. 실력이 미숙한 수련가나 영능력자가 이런 존재들이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거나 강력한 힘을 나눠주는 환상을 보여준다던가 무언가 신성한 의무를 지우는 설화 속에서나 보았던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면서 체험하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나처럼 감쪽같이 속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이다. 이 중에는 정말로 자신이 이제 깨달음에 이르렀다거나 신의 계시를 받은 메시아라거나 옥황상제라거나 내가 어떤 계를 받고 선계에 무슨 수준에 이르렀다느니 하는 착각에 빠져 세상에 무리를 일으키거나 이상한 길로 빠지게 되는 안타까운 케이스도 나오는 것이다. 영적인 존재에게 휘둘리며 꼭두각시 신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불가의 부처가 오면 부처를 죽여버리고 조사가 오면 그 조사마저 죽이라라는 말이 있다. 수련 중에 어떤 영적인 현상을 겪든 그 현상에 매이지 않고 무심하게 정진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말로 제대로 된 수련자가 되고 싶다면 어떤 것을 보거나 느껴도 그 현상에 집착하지 않는 무심함을 갖추고 언제나 속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며 자신의 실력을 과신하지 않는 겸허한 덤으로 수련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예절이게 느꼈던 경험이었다. 5번째 이야기, 오래된 물품. 보람찬 하루를 마치고 집에서 쉬고 있던 도중의 이야기다.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었는데 내용이 뭔가 심상치 않아 보였다. 오빠 뭐해? 나는 시큰둥한 목소리로 그냥 쉬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카톡으로 어떤 조각상 사진을 보내주며 어떤 것 같은지 봐달라고 부탁을 했다. 이거 우리 엄마가 사가지고 온 건데 뭔가 느낌이 그래서 오빠에게 한번 보여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뭔가 흔히 볼 수 있을 것 같은 두 종류의 나무 조각상으로 한 종류는 돼지, 암수 한 쌍이 세트로 되어 있는 조각상이었고 다른 하나는 부엉이 2마리가 윗대에 앉아있는 형태의 조각상이었다. 여자친구의 말로는 동남아시아에서 제작된 것으로 어머니가 시장에서 복을 불러오는 조각상이라 하기에 기분 내어 사온 것이라고 했다. 겉으로 보기엔 별다를 것 없어 보였지만 투시를 해보니 실상은 그리 좋은 게 아니었다. 그 두 조각상에 숨어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딱히 질이 좋아 보이지도 않았으며 집안 살림에 손실만 일으킬 존재들이었으므로 결론적으로 조각상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물건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수련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님께 문의를 드리니 그냥 처리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 존재들을 보내야 할 곳으로 보내버렸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흔히 집안의 장식용으로 혹은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 같은 물품 등을 배치해 두지만 사람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상황이 종종 벌어지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그 물건에 실질적으로 무엇이 깃들어 있는지 모른다. 위의 사례처럼 운이 없게도 좋지 못한 물품이 들어온다면 집안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웬만하면 출처도 모호하고
어디서 굴러먹다 들어온 물품인지 모를 것들을 북을 불러온다, 재물운이 상승한다 같은 이유로 집안에 들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집안에 쓸데없는 물건들을 정리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전부 다 정리하라는 것은 아니고 오래된 물품은 함부로 들이지 않는 게 좋다고 말하고 싶다. 6번째 이야기, 미신, 흑천봉에 관한 이야기야. 비가 마구 내리는 날이면 강바다 부근에서 아이들 혹은 아이 하나가 모래사장에서 놀고 있는데 부르지도 말고 다가가지 말고 가능하면 쳐다도 보지 말아라는 이야기가 있어. 이건 내가 존나 처맞아서 하는 건데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모래성을 만들고 있다가 아버지에게 걸렸어. 근데 아버지는 미신을 안 믿어. 군대에서도 귀신 같은 건 못 보고 탈북자는 봤다더라. 누군가 쏴 죽여버렸는데 시체를 보니 무기도 없고 단순 탈북자였대. 뭐 아버지 군대 시절이면 한국 암흑기이기도 해서 신문에 실리지도 않았다더라. 암튼 아빠한테 오지게 처맞았어. 강가에서 모래 고르다가 잡혔거든. 애가 강가 근처로 쪼르르 가니깐 놀라서 잡으러 온 거지. 그날은 몰랐는데 아버지가 착지를 잘못하셔서 왼발뼈에 금이 가서 할머니에게도 오지게 처맞았어. 아무튼 왜 흑천벙이냐면 간단해. 씨는 종류의 괴담이지. 아이 귀신을 보게 되면 아이가 흑장난을 하고 있는 듯해 보이지만 아이는 강에 앉아 있는 거야. 굳이 따지면 물장난 치고 있는 거래. 그래서 걱정돼서 아가야 하고 근처로 다가가면 원래 그 자리는 강이기 때문에 첨벙하고 빠지는 거야. 그래서 흑가로 왔는데 강에 빠진다 해서 흑천벙이야. 아무도 흑천벙을 안 믿다가 하루는 난리가 났지. 흑천벙이 나와서 사람 홀리려 했다고. 엄청 많은 마을 사람들이 흑천벙을 봤대. 응 맞아. 그분들이 본 건 흑천벙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오지게 처맞기 10여 분 전에 나였어. 한동안 뒤통수 존나 처맞고 다녔어. 하나 기억나서 추가하면 흑천벙은 할머니 어린 시절에 많이 나온 이야기인데 할머니 친구분들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대. 할머니의 할아버지 세대들이 엄청 위험하다고. 비 오는 날이면 길길이 날뛰곤 했다나봐. 그걸로 봐서 존나 오래된 유물급 괴담 아닐까? 실제로 흑천벙 자체를 처음 들은 게 내가 처맞은 날이니까. 미신 신봉자인 할머니도 안 믿은 미신이 흑천벙일 정도니까 말다 했지. 7번째 이야기, 악몽. 남일은 튕기듯 몸을 일으켰다. 저녁 노을에 붉어진 방 안이 보였고 그 사이로 시계 초침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남일은 부릅뜬 눈으로 고개를 돌려 뒤를 보았다.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주황빛 하늘과 그을린 듯한 건물들의 그림자들이 보였다. 남일은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끝모를 불안감에 대해서 생각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거대한 차가 자신을 덮쳐 죽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무언가 꿈을 꾼 것 같은데 잘 기억이 나질 않았다. 악몽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남일은 목이 말라왔다. 침대에서 일어나 냉장고로 걸어갔다. 식탁 위에 핸드폰이 눈에 들어왔다. 남일은 핸드폰을 든 채 냉장고를 열었다. 차가운 물을 컵에 따르며 핸드폰을 켰다. 핸드폰을 켜자 지수의 웃는 얼굴이 남일을 반겼다. 남일은 무표정한 얼굴로 카카오톡 아이콘을 눌렀다. 메시지 창의 맨 위는 지수와의 대화창이었다. 대화창을 누르자 어제 올렸던 자신이 보냈던 메시지만 덩그러니 있었다. 그리고 읽었는지 메시지 옆에 숫자는 없었다. 그저 잠깐 얼굴을 보자고 한 것뿐인데 그것이 그렇게 힘든 것이었을까? 남일은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했다. 이만큼이었다면 충분히 신사적이었고 그녀를 배려했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성의를 무시한 것은 수지였고 잘못하고 있는 것은 그녀였다. 남일은 물을 들이켰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머리도 냉정해지는 것 같았다. 남일은 선발을 뒤졌다. 칼이라곤 과도뿐이었다. 남일은 과도를 들어 나를 살폈다. 끝이 뭉툭하여 찌르기 어렵고 날이 짧아 덜 위협적일 것 같았다. 남일은 과도를 든 채 신발장으로 갔다. 서랍을 열어 장도리를 꺼냈다. 살짝 던져보며 무게를 가늠해 보았다. 힘껏 휘두른다면 충분히 위협적일 것 같았다. 남일은 양손에 든 장도리와 과도를 내려다보다 두 개를 모두 쥐고선 방 안으로 들어왔다. 남일은 옷을 뒤져서 겨울에나 입을 법한 크고 검은 코트를 찾았다.
그리고 혹시 몰라 비닐장갑과 커다란 비닐도 챙겼다. 어디에 쓸지 감은 안 왔지만 영화나 TV에서 보았던 것이 떠오른 탓이었다. 남일은 지수를 해칠 생각은 없었지만 이런 것을 준비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겁을 줄 순 있을 것 같았다. 그녀가 겁을 먹는다는 생각을 하니 남일은 어쩐지 쾌감마저 느껴지는 듯했다. 남일은 검은 코트를 입고 장도리와 과도를 안주머니에 넣었다. 코트 주머니엔 장갑과 비닐장갑을 넣고 후드를 뒤집어 쓰자 이제 그가 누군지 가늠하기 힘들어 보였다. 남일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흡족해하며 집을 나섰다. 밖은 저녁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어두웠다. 남일은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하려 했으나 배터리가 나갔는지 켜지지 않았다. 남일은 잠깐 충전할까 했지만 어차피 지수의 일정은 머릿속에 꿰고 있었다. 시각이야 지나가면서 아무 곳에서 확인할 수 있을 터였다. 남일은 지수가 거주하는 원룸촌으로 향했다. 지수가 살고 있는 곳은 남일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았다. 남일도 지수도 주택가에서 사는 터라 원래부터 편의시설이 드물었지만 오늘따라 편의점이나 세탁소가 눈에 띄지 않았다. 그림 잦은 건물들과 드문드문 이어지는 가로등만이 길을 밝힐 뿐이었다. 심지어 지나다니는 사람조차 없었다. 남일은 조바심이 났지만 발걸음을 돌리진 않았다. 정확한 시각을 알 순 없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녀가 그 거리를 그 순간에 지날 때를 말이다. 조금 더 솔직히 말하자면 쪽팔리기도 했다. 오는 동안 아무도 보지 못했고 누구 하나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자신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집을 나서는 순간 남일은 돌아갈 수 없는 길을 나선 것이었다. 그런 마음은 지수를 만나야겠다는 맹목적인 욕망을 더욱 부추겼다. 자신의 수치심과 분노를 보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수뿐이었다. 남일은 곧 지수가 사는 원룸 빌라 앞에 도착했다. 빌라는 불 켜진 곳 없이 어둡기만 했다. 예상했던 대로 아직 지수는 도착하지 않은 것 같아 안도감이 들었다. 습관적으로 자꾸 핸드폰으로 손이 갔다. 남일은 원룸 빌라 입구를 지켜보기 좋은 곳에 몸을 숨겼다. 가로등이 드문드문 있는 덕에 몸을 숨기기는 좋았다. 이제 지수만 오면 되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멀리서 구둣발 소리가 들려왔다. 텅 빈 터널에서 울리는 듯 소리가 선명해서 남일은 선잠마저 깨버릴 정도였다. 남일은 반쯤 감기던 눈이 번쩍 뜨며 지수가 늘 오던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지수였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다. 웬 남자와 함께 오고 있었다. 물론 남일은 그가 누군지 알고 있었다. 얼마 전부터 지수에게 접근하던 날파리 같은 놈이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지수가 다니는 회사의 상사 같은데 인터넷 등으로 신상을 털어보니 유부남인 게 분명한 사진이나 게시글을 몇 개 찾았던 기억도 났다. 남일은 지수를 저 파렴치한 하이에나로부터 구해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처음엔 그녀에게 거친 방법으로 설득하려 했지만 원인이 저 개망나니 같은 놈인 것을 안 이상 가만히 둘 수 없었다. 지수와 남자가 지수의 집 앞까지 왔다. 자, 정의의 사도가 나타날 차례였다. 혹시 모르니 후드는 최대한 깊게 썼다. 마블 영화에서 보면 영웅들은 정체를 숨기지 않던가. 정의의 사도는 언제나 누가 한지 모르게 정의를 실행해야 한다. 지수가 남자의 뒤로 숨는 게 보였다. 아니다. 남자가 지수를 겁박하는 것이라 해야 했다. 겁에 질린 지수의 눈빛은 저 남자 때문인 것이고 그것은 이 남자로부터 자신을 구해달라는 신호인 것이다. 남일은 남자가 무어라 외치며 손을 들어 올리는 게 보였다. 적당히 달라붙는 옷소매에서 굵직한 팔뚝이 보인다. 남일은 그것이 아니고 보였다. 남자는 자신은 이렇게 운동을 했으니 덤벼보라며 남일을 도발하는 것처럼 보였다. 남일은 소매에서 손에 잡히는 것을 꺼냈다. 장돌이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덩달아 걸음도 빨라졌다. 남자와의 거리는 순식간에 좁혀졌고 남자가 당황하는 사이에 남일은 장도리를 꺼내 휘둘렀다. 저릿한 충격이 손바닥을 타고 남일의 팔뚝으로 전해졌다. 제대로 맞았는지 남자는 팔뚝을 부여잡은 채 허리를 수그렸다. 얼핏 보기에 팔뼈가 부러진 것 같았다. 거칠게 뛰는 심장이 남일의 속에 잠들어 있던 가학성을 일깨웠다. 원시 인류가 그랬던 것처럼 남일은 지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이 남자를 제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일은 잠시의 고민도 없이 장도리를 높이 들어 그대로 남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핏물이 튀며 남자가 쓰러졌다. 다시 내리치려고 장도리를 들자 장도리의 목이 부러져 나가며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 남일은 부러진 장도리대를 바라보다 다시 앞을 보았다. 지수는 저 멀리 도망치고 있었다. 남일은 순간 의문이 들었다. 어째서 도망치는 걸까? 남일은 깊게 생각하지 않고 지수의 뒤를 쫓았다. 직감적으로 이대로 두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가로등 빛이 깜빡이는 TV 화면처럼 주변을 밝혔다가 어둡게 했다가를 반복했다. 이상하게도 그럴 때마다 지수는 남일로부터 더욱 멀어지는 것 같았다. 지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 남일에겐 다소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러던 어느 순간 지수는 어두운 골목으로 사라졌다. 남일은 얼른 뒤쫓아 골목으로 들어갔다. 골목 저편에는 밝게 빛나는 출구가 보였고 지수가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남일은 재빨리 그녀의 뒤를 쫓았다. 기분 탓일까? 이번엔 지수는 빛 속에서 마치 제자리 낀박질하는 것처럼 달리는 모습에 비해서 지나칠 만큼 남일과 가까워졌다. 남일은 속으로 쾌재를 지르며 더욱 속도를 올렸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지수가 거의 손에 잡힐 만큼 가까워졌다. 남일은 몸을 던져 지수를 잡으려 했다. 그러자 지수는 갑자기 몸을 틀어 방향을 바꿨다. 순간 공중에 뜬 채 목표를 잃어버린 남일은 볼품없이 바닥을 뒹굴었다. 전력으로 달려온 탓에 꽤 멀리 굴러갔다. 남일은 고함을 지르며 벌떡 일어섰다. 이제 지수고 뭐고 상관없었다. 이런 개 같은 일을 당한 것에 안갚음을 해야 속이 풀릴 것 같았다. 남일은 품에서 과도를 꺼냈다. 자신이 느낀 고통만큼 지수에게 갚아야 속이 풀릴 것 같았다. 남일은 상기된 얼굴로 주변을 살폈다. 지수는 방금 나온 골목에 서 있었다. 남일은 과도를 치켜 올리고 지수에게 다가갔다. 그런데 지수가 저렇게 생겼던가. 지수에게 다가가면 갈수록 지수는 생기를 잃어가고 점점 시체처럼 변해갔다. 급기야 살이 마르고 마르다 못해 바스러지며 새하얀 해골이 되어버렸다. 남일이 당황하며 움찔하자 해골이 손을 들어 남일의 등 뒤를 가리켰다. 남일이 뒤를 돌아보자 거기에는 차 한 대가 자신을 향해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다. 차에는 지수와 자신이 죽인 남자가 자신을 조롱하듯 웃으며 타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빛이 그의 시야를 가득 메웠다. 남일은 튕기듯 몸을 일으켰다. 저녁 노을에 붉어진 방 안이 보였고 그 사이로 시계 초침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남일은 부릅뜬 눈으로 고개를 돌려 뒤를 보았다.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주황빛 하늘과 그을린 듯한 건물들이 그림자들이 보였다. 남일은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끝 모를 불안감에 대해서 생각했다.